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다음 주 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선거 당일에 피치 못한 사유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투표를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히 투표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 절반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후보자들이 거친 막말 등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간혹 찍을 사람이 없다, 투표하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될 일이겠죠. 투표율이 높아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요. 유권자들의 힘은 결국 투표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후보가 가장 믿을 만한지 또 가장 열심히 일해줄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셔야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 시간은요. 중국으로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남긴 것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총선 전후에 주목해볼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이슈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나갑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네, 식목일입니다. 절기상 이날이기도 하고요. 이날은 이름 그대로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불리는데요. 이날이 되면 이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요. 손 없는 날 등으로 여겨서 비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절기상 무슨 날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푸바오 얘기네요. 푸바오 네,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팩트체크 주제가 푸바오의 어떤 얘기인가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넘쳐나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선일보는 지난 3일자 굿바이 푸바오 강철원 사육사 모친상에도 오늘 중국행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위해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외에도 국민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 많은 언론사들이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테스 협약으로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 중국으로 가는 건데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쓴 언론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른 겁니까? 예, 저도 이 팩트체크를 하면서 좀
이 팩트체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안 돼요. 이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언론사들이 동시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막 쏟아낸단 말이죠.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는 이유로 지목된 이 사이테스 협약문 원문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식 명칭은 UN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쭉 분류해 놓고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푸바오는 자이언트 판다죠. 부속서 1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양쪽에서 허가서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출과 수입이 종의 생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동물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테스 협약문 어디를 찾아봐도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짝짓기를 위해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정 조건에 있는 특정 종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테스 협약 때문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된다.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른 거죠. 세상에나. 아니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그러면은 협약문에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언론사들은 이걸 버젓이 기사에 적어 놓은 걸까요? 이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을 관통하고 있는 복붙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요. 누군가 눈에 띄는 보도를 가장 먼저 내놓으면 다른 언론사들이 이 보도를 가져다가 자기 회사 기자 이름을 달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정상적이라면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데스킹을 거친 다음에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만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회수 경쟁도 해야 되고 속보 경쟁도 해야 되고 뭐 인력은 부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에 매몰돼 있어서 다른 언론사에서 특출난 뭐 눈길을 잡아끄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다 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갖고요. 자체 확인 노력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각 언론사의 닷컴 부서 또는 자회사들이 써내는 이런 기사들 가운데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누군가 처음 잘못 써놓은 기사를 베끼고 또 베끼는 거죠. 기자들이 자기가 쓰는 기사 한 줄 한 줄의 무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확인하고 쓰지 않는 이런 관행이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일단. 근데 우선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건 뭐예요?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예, 경향신문이 잘 보도를 했는데요. 이 경향신문은 3일자 푸바오 귀환에 들썩거린 중국 외교부 한국 사육사의 감사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귀환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보호협약에 따른 한중 양국의 협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전에는 판다를 외교의 일환으로 외국에 선물했으나 1981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임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다를 해외로 보낼 때 아예 주는 게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는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푸바오의 어미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임대가 추진이 됐는데요. 중국 야생동물 보호협회와 삼성물산이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 협력 추진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합니다. 이 협의서에 임대하는 판다 한 쌍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끼 판다는 성숙기가 되는 만 4살 이전에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맺어진 양측의 계약에 따라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신문사들이 보도한 사이티스 협약에 따라 판다를 돌려보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네요. 그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푸바오의 가족 판다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뭐 아이바오와 러바오. 이 판다들도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 푸바오의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데요. 판다 수명이 한 25년 정도라고 하니까 뭐 임대 연장을 통해서 여생을 한국에서 다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푸바오의 동생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얘네들은 푸바오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 동생 판다들은 2023년 7월에 태어났으니까 만 4살 이전에 중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2027년 7월 이전까지는 중국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바오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저도 그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사람인데 예, 역시 징 굴르는 영상 이런 거요. 네, 그리고 막 네. 새끼 태어나는 것도 다 봤거든요. 네네. 역시 근데 귀여워요. 귀엽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게 혹시 엄청난 인기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팬더가 귀엽지 않았다면 진작에 멸종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서 그 판다의 검은 이 뭐라 그러죠? 다크서클 이거를 제거한 사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예, 안 네. 귀엽죠 그러면.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 예, 예. 이 푸바오 팬 중에 많은 분들이 귀여운 외모와 행동 때문에 푸바오에 열광을 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한국일보 최문선 문화부장이 지난달 11일에 귀여움이 푸바오만 구원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굉장히 네. 좀 잘 쓴 글이라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이었다. 대왕 판다 푸바오에 푹 빠진 것은 곧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가 마지막으로 관람객을 만난 날 밤 에버랜드 라이브 창에 모인 수만 명과 함께 눈물을 글썽이다가 문득 내가 가증스러워졌다. 40년 넘게 갖가지 동물들을 살뜰히 먹고 입고 누려놓고 또 다른 동물과의 이별엔 센티해진 이중성이라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들의 멸종과 멸종위기를 초래한 인간이 귀여워 보이는 순서대로 줄을 세워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폭력적이며 치졸하다.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인 인간은 너무 오래 동물들에게 제멋대로 굴었다. 어떤 동물은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어떤 동물은 재미로 죽였다. 어떤 동물에겐 유기농 먹이를 주고 어떤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식재료로 취급했다. 어떤 동물을 위해선 의료보험을 들고 어떤 동물은 의학 실험용으로 쓰고 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파요. 많이 네. 아픕니다. 너무 전곡을 찔렸어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판다는 확실히 귀엽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귀엽지 않은 동물들은 별 관심을 못하고 또 소비되고 네. 확실히 동물에도 외모지상주의가 적용되네요. 그렇습니다. 씁쓸하죠. 네. 사육공 구조활동을 펼치는 사단법인 고음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푸바오와 관련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에버랜드는 푸바오 열풍으로 번 돈을 동물에게 돌려라 이런 제목인데요. 에버랜드 동물원 안에 판다 방사장이 2곳밖에 없어서 푸바오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검역 기간 동안 내실에만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내실이 대부분 지하에 있다고 하고요. 이 단체에 따르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의 2023년 영업이익은 푸바오의 인기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66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에버랜드가 푸바오로 벌어들인 돈을 동물원, 동물복지 향상에 사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푸바오 역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번식한 사육 판다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판다를 포함한 동물원에서의 번식은 보전이라는 허울을 쓰고 귀엽고 어린 동물을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최소한 지하에 있는 내실을 지상으로 올리고 방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이 에버랜드에 없기를 요구한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당장 전시시설 개선 계획을 세워서 다음번 판다 번식 때에는 관람객들이 덜 불편한 마음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도 많이 등장했고 또 일각에서는 동물원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동물권 실태는 어떤가요? 아직 우리나라 동물권 운동은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유기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동물은 열악한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뭐 사건 사고, 동물이 탈출한다거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원에서 뭐 갈비 사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네. 왜 동물원이 스스로 존재하는지, 왜 동물원이 존재하는지 스스로 동물원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동물원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추세로 보이고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 설정인데요. 아직도 곳곳에서 대규모 공약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희귀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거든요.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역 발전을 내세우고 보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좀 더 활발하고 열린 토론이 진행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시도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 이유 그리고 동물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택 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총선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 GTX A 노선이 개통된 것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선 선거 전후에 주목해볼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개통을 했어요. GTX 네, A 했습니다. 노선이. 이게 수서에서 동탄까지 그 노선인 거죠, 그죠? 네, 수서 동탄 노선이고요. 네. 저희는 그 국토부에서 인플루언서 초청으로 사전 개통 때 그 시범 운행을 타봤어요. 야,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군요. 그럼요, 인플루언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느꼈던 거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17분이고 올 때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이제 상업운행 시작했으니까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화성시에서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자 비중은 한 자릿수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뭐 삼성역으로 추가로 연결되는 거는 좀 한참 남았지만은 그 이후에 노선 추가 연장되고 하면은 지금보단 이용자가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SRT 노선이랑 GTX가 동일 노선을 쓰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는 그리고 그 노선의 총 캐파는 184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GTX가 현재는 100회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럼 SRT는 80회 정도인데 잠재적으로 GTX가 120회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SRT는 그 횟수만큼 빠지는 거가 되니까 현재 수서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은 점차 동탄으로 오지 않을까. 동탄이 그러니까 SRT 출발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요? 네, 현재 저희는 수서로 SRT 타러 가는데 수서에서도 SRT 당연히 타겠지만은 그 빈도가 동탄에서도 타는 빈도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수도권 이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관문 도시로 동탄이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그거 타면서 들었습니다. 와, 이거 굉장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예, 확실하진 않지만 그 SRT 수서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얘기를 간혹 듣게 되는데 굉장히 불만 많던데요. 티켓이 거의 없다고. 지금도 그런데 더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SRT는 예약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약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더 수서에서는 더 그렇게 불편해지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용의 불편은 이제 저희는 GTX 얘기하러 왔으니까 그 GTX는 거꾸로 말하면 더 편하다는 거여서 그리고 3호선이나 수인분당선에서 그 수서에서 GTX로 갈아타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사실 수서역 자체가 너무 광역 역세권으로 개발돼서 매우 오래 걸어야 돼요. 광역 역세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역 사이즈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 복합 노선들이 거기서 교차되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서 갈아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고 동탄역도 동탄에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안에서 뭐 버스를 타던가 동탄대로로 동탄 순환대로로 가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과의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다만 역에서 역으로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 개통하고 나서 굉장히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수혜지 특히 이거 개통되고 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수서 동탄만 개통했는데 올해 상반기 말에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도 개통하거든요. 그리고 파주 운정 투 서울역은 어쨌든 강북권에 통근통학 하시는 분들을 그 경기 서북부권에서도 그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통근통학률이 높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시는 서울 통근통학률이 8%밖에 안 되고 그 화성시 자체가 자족 도시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화성으로 통근통학하고 용인이나 오산에서 통근통학하는데
파주 운정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통근 통학률이 많죠. 많은 예, 것 같아요. 예. 고양시는 거의 20%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서울로의 그 GTX가 노선이 뚫리게 되면은 상반기에는 상당한 이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그 일본의 그 도시 이동 시스템을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시내 도쿄도 그 시내는 촘촘한 지하철로 정속 운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일종의 관문역들이 있거든요. 야마노테라는 그 순환형 지하철 역에서부터 그 광역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상 도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지하철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그 바운더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GTX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보다 더 훨씬 빠른 거의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수도권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주자들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도 GTX 노선 그리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곳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올 초에 자세히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총선 앞두고 업데이트 해주실 만한 소식 더 있을까요? 이제 공약에서의 철도 지하화는 그 양당 여당 야당에서 전 진짜 다 본 것 같아요. 예, 모두 발표를 했고 그 비용도 특히 여당에서는 철도 지하화뿐만 아니라 GTX DF 노선도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A 노선이 그 선거 전에 뚫렸고 A 노선을 사람들이 이용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갖게 돼서 이런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 사업성이 검증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좀 빨리 발표된 느낌도 없진 않아서 그리고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이거 2010년에 발표된 건데 지금 일부가 24년에 개통된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라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도권에 좀 부족한 점은 그 철도 노선 지하철 연장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아니면 다른 시보다 장려하면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행하는 속도나 시스템의 그 운영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빠를 때는 확 빨라야 되고 촘촘할 때는 확 촘촘해야 되는데 그냥 등간격으로 방사형으로 다 깔아버리니까 먼 역을 가더라도 등속으로 가는 부분에서 되게 느린 게 있고 그리고 철도역 그 자체의 접근성도 도심이랑 되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어쨌든 공약상으로 그게 반드시 지하화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 개선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 계획이 나왔는데 기존의 정비 사업들 추진 소식과 다른 새로운 내용인가요? 이거 네. 어디를 이번 정비하는 강북 거죠? 대개조는 새로운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현재의 도시정비법은 그 용적률 상한선을 300%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강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 주택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재 주택 재건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법을 올해 1월에 시행령까지 발표하면서 종전에 51개소에서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1기 신도시 5개였다가 노후계획도시법으로 51개소로 늘어났다가 이번에 시행령 발표로 108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1기 신도시 30만 호에서 100만 호로 늘었다가 이젠 200만 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은 엄청 짱짱해졌죠. 그 풀이. 근데 그런 변화 속에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강북 대개조는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선 대비 1.2배까지 더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36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약간 소외됐던 재개발을 챙겨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은 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서울시 의회 구성을 보면은 조례 개정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행이 되게 된다면은 뭐 하반기 이후에 조례 개정 통해 가지고 강북권이 종전보다는 높은 사업성을 토대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만 신경 쓴 것 같아서 네. 이제 재개발도 신경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강북권이고, 근데 강북의 어디를 좀 이렇게 신경 쓰겠다는 건지 그런 게 아닌가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모든 강북 지역을 다 신경 쓴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 지금 강북권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로 그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 여기 이제 서울시 판단은 그게 현재 강북에 있는 4만 호 넘는 그런 주택이었는데, 그리고 강북 대개조뿐만 아니라 강서권도 개발하겠다고 하고, 서울시가 올해는 또 기억하시겠지만 용산도 네. 51조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엄청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건 누가 개발하냐, 누가 한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재건축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요즘 그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금난이다, 뭐 기사로도 종종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기사에 묻히긴 하는 느낌이지만, 근데 이런 사업들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번 주에 국토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 모시고 그 차담회를 열었었는데요. 거기 한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작년에 부동산원에서 1년에 2번 발표하는 입주 아파트 물량, 예정 물량을 43만 호로 발표했는데 국토부 실제 발표치는 25만 호다. 18만 호나 붕 떠 있으니까 이거 어디 갔냐. 이게 사실은 입주 물량을 계산해서 제공하는 걸 부동산 원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실거래 어플도 하고 호객 논어도 하고 뭐 여러 기관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입주치를 결국 다 틀렸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는 작년 입주 얼마였냐면 아파트 33,000 입주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13,000호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의 입주를 했거든요. 2만 원 어디 간 겁니까? 그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전세가 강세, 올해도 전세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22년, 23년을 거치면서 공기가 평균 33개월에서 42개월 정도로 10개월 길어지다 보니까 입주 시점도 평균 1년 늦춰지기 시작을 한 게 작년부터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주 절벽이 있었던 거죠. 그 입주 절벽이 전세 강세의 원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만큼의 절벽이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개별 현장이 뭐 은평 대조 1구역이나 올해 몇몇 현장처럼 멈춰있는 현장도 많은데 평균적으로 10개월은 다 뒤로 공기가 기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PF 문제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사 중단이라든가 공기 지연과 관련한 그런 노이즈, 그리고 PF 문제도 결국은 준공 시점에 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뭐 지금이 위기라는 게 아니라 준공 시점 됐을 때 25년 하반기부터 위기가 더 커진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이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PF 얘기 그때 전에 나왔을 때 해주셨던 거 기억하고요. 네. 이 총선 전후로 굉장히 위기가 될 거다. 또 이 그런 부실 얘기는 문제 터질 네네. 거다. 예. 그 PF 4월 위기설 관련해서는 PF 위기는 작년 9월에 있었고 작년 9월은 9.16 대책도 발표를 해서 이제 PF 위기를 겪고 있는 시행사들에게 추가 10조 원의 자금 지원이 작년 9월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9월까지는 쓸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캘린더 상으로는 올해 4월에 위기가 있기가 어려운데 작년 9월에 그 처리 방식이 전체 금융사를 다 묶어서 대주단이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준 차주들을, 그런 금융기관들 전체를 소위 정부 주도로 감독원이라든가 금융부처 주도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나 시장의 생각은 이 대주단 협약으로 끌고 가는 와중인데 정부의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면은 대주단 협약도 좀 삐끗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작년 말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 투표 결과에 따라 혹시 달라질 수도 있다. 네네.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많은 총선 후에 바로 달라지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6월 말까지는 그래서 대주단들이
여러 가지 협약들을 다 6월 말까지는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아마도 그 전까지 문제가 크게 불거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이런 PF 위기도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런 결국 4월 위기설도 그런 거거든요. 뭐 저는 그런 비유를 잘 드는데 삼성전자가 21년에 10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9만 5천에 그냥 샀는데 그때 주식담보대출도 받으면서 사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7만 원으로 빠지면서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증권사 요청이 있어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저만 문제가 아니라 오승환 아나운서도 물리고 네. 전 국민이 물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갚게 되면은 상당한 여러 현금으로 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권사들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그거 상환 받지 말고 좀 연장해라. 이렇게 예치한 게 지금 대주단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화가 와닿네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삼성전자가 다시 9만 5천 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부채 다 상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가 올해 4월에 혹시 감독원에서 그냥 상환하라고 다시 지침 방침 달라지면 어떡하지를 바라보는 그 물려있는 주주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풀리려면은 지방 부동산 시장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결국 PF의 상당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하고 비주택 시장, G3센터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는 안 살아나는 거고 결국에는 그 부채를 못 갚는 대주들이 나오는 거고 차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로 비용 이식해야 되는 금융기관들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그 중간에 네. 그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될까요? 그러려면은 예.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형태의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는데 뭐 코스피 밸류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이러면은 유동성들이 코스피로 오고 삼성전자로도 가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현재 정반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더 짱짱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방 부동산 일들이... 시장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정책이라든가 이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 아직 증권사들이 저한테 빚 갚으란 얘기는 안 해서 그 정부가 유예를 시켜줬으니까 그래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7만 원이었는데 막 6만 원대로 빠지고 이러니까 저는 9만 5천 원 가야지 이걸 갚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F 바라보는 사업주들은 다 이런 심정일 겁니다. 답답하네요. 네네. 네. 그 리츠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하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예, 그 리츠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리츠는 한국에 약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PF 부실을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이 되게 좀 화끈했던 건 뭐냐면은 2020년에 코로나 위기가 오고 회사채 위기,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위기 이런 게 다 와버리니까 그냥 SPC라고 별도 법인 설립해가지고 다 사버렸거든요. 나라에서요? 연준에서요. 연준에서. 연준에서 그냥 싹 사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 10년 갖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파는 과정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어떤 부동산 PF 프로젝트가 위기다 그러면은 은행들이랑 한국은행이랑 몇 개 기관들이 출자해서 SPC 국토부도 출자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사버렸다가 나중에 지방 부동산 시장 살아나면은 그때 다시 풀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런 국가적인 레벨로 하면은 뭐 환율도 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리츠 CR 리츠라고 구조조정 리츠 좀 만들어서 그 중에 몇 개부터 서서히 매입하는 방식으로 돌리면서 아직 위기가 엄청나게 확산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구조조정 리츠로 돌아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가 리츠를 관장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임대시장 문제는 개인화되었다는 건데 기업화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부터 있었던 오래된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서 그 리츠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아파트 단지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상장도 시키고 하는 거를 이미 2021년에도 했습니다. 그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부평에 있는 그런 부평 더샵이라는 거의 4,000세대 넘는 아파트를 리츠로 떠가지고 상장시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임대 시장은 그 민간 임대라는 부분이 민간 개인 임대만 99% 넘다 보니까 민간 기업 임대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공급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나 전셋값 어떤가요? 아까 전셋값이 굉장히 강세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현재 전세 네. 상당히 강세고 매매 시세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였다가 올해 1분기는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매매 시세도 마이너스고 전세 시세도 마이너스니까 그 지방 부동산이랑 서울 부동산이랑 그 양극화가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은 그냥 지방과 서울의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매매는 가계대출을 먹고 자라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매매 시세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좀 강세인 것 같고요. 다만 전세는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세대출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통상 전세가 강세일 때는 전세대출 항상 플러스였거든요. 월에 막 3, 4조씩 빌리고 이랬는데 지금 월에 2조씩 전세대출 상환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시세가 강세인 거를 보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게 현재 빌라 시장으로부터 아파트 시장으로 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전세 비중이 50%대였다가 현재는 빌라 전세가 평균 70%, 높은 데는 월세 비중이 8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빌라가 월세화된 만큼 전세가 빠졌다는 거고 그 전세 자금들은 소형 아파트로 왔거든요. 그게 아파트 전세의 강세의 원인인 것 같고 작년에 입주도 적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고 이게 22년 하반기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세 시세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갱신되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안정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 같은 건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요. 거래가 위축돼 있는 거는 선거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부담이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올라오지 못해서 매매 거래량이 아직 못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도 그러다 보니까는 6억 원 이하 우리가 말하는 일반 주택들이 그래도 매매 거래량이 좀 올라온 편이고 9억이나 특히 10억 넘는 그런 고가나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위축세가 있거든요. 반대로 소위 가격이 수십억씩 하는 그런 트로피 아파트 성격의 주택들은 한두 건 거래되더라도 신고가 갱신해버리면은 그 단지 전체 시가총액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서울 지수 강세의 원인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거래 위축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6억 이하 주택은 그나마 거래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이후에 시장 분위기 변수 네, 어떻게 그거는 전망하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에 있는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정책은 다 풀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행령은 아주 완화적으로 갖고 왔고 이제 남은 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만 남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 인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미 완화를 한번 했는데 더 완화한다는 거라든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형태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아까 도시정비법을 좀 적극적으로 개정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 개정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회 상황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선거에 영향을 받을 건데 여소야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들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좀 정책들의 제약이 걸리겠죠. 반대로 여대 야소가 된다고 하면은 탄력받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한식이었습니다. 7594님, 9336님, 6624님. 한식입니다.
사전투표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1등 하려고 왔건만 이미 10분도 넘게 줄 서 있네요. 와, 6624님 잘하셨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사전투표? 안 하셨죠? 네, 이거 나왔는데 끝나고 사전 투표하러 예. 생각입니다. 네. 7764님도 한식입니다. 사전투표하고 꽃나무 하나 심으렵니다. 괄호 열고 식목일입니다. 괄호 닫고. 아, 좋은 내용 다들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존경스럽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